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기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범죄통계협력센터에서 방법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이렇게 한국범죄학회 아카데믹 아레나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저희 소개를 주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범죄 데이터와 어떤 통계 관련한 방법론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회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는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라고 유엔 사무국에 소속된 전문 기구로서 마약이나 뭐 범죄, 어떤 부패, 테러리즘 에 대한 어떤 전 세계에 대한 그런 범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데이터화시키고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를 맡고 있고요. 저희 협력센터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아시아 태평양 범죄 통계 협력센터는 유엔 진짜요? 마약 범죄 사무소와 네. 전 통계청 그리고 현 지금 국가 데이터처럼 할 수 있는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아시아권의 지역과 어떤 태평양 국가들의 범죄 통계 생산과 데이터의 어떤 표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그리고 교류 협력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범죄를 어떻게 통계 작성하고 어떻게 범법론적으로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해서 어떤 국제 표준을 개발하거나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국제 표준 범죄 분류를 이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나 통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라들에 가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범죄 피해 조사나 페미사이드 혹은 뭐 사이버 범죄나 인신매매 같은 또 있고 마약도 이제 지금 전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뭐 타 범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범죄들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범죄인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적 타 범죄와는 다르게 인신매매 사건 같은 경우는 서사적인 기록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금 사건 자체가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 기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할 것인가는 이제 저희 유엔 자체 내에서도 방법론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건을 구성하는 행위를 분석 단위로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국제 표준 범죄 기준에 맞춰 재구성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분석 가능한 변수 형태로 저희가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인지매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왼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그 인신매매에 대한 종류, 즉 착취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강제 노동이나 성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장기 적출이나 어떤 장기 밀매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구조하기에는 타 착취 유형보다는 조금 더 제약도 많고 이제 어떠한 그런 기록이나 어떤 정보에도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해자나 성별 역시 다양하게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만 보시더라도 어떤 인신매매 범죄는 어떤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범죄 건수로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의 실제 작동 방식이나 구성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신매매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인신매매를 집계되는 어떤 수사 기록이나 행정보고 즉 판례 같은 경우를 봐더라도 사서적 기록들로만 존재를 합니다. 어떤 구조적으로나 과정에 대한 인신매매의 특징을 띠는 범죄와 달리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보이는 것들로는 어떠한 사서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떠한 국가별적으로도 법적 정의와 기록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는 이 정도 그런 범죄에 대한 범위나 어떠한 집계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통계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보고를 받으면은 인신매매에 대한 건수는 자연스럽게 이제 단순히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그 건수 자체만을 놓고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대해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인신매매는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 이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내부 구조도 당연히 손실을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데이터를 이제 단편적으로만 저희가 그 보고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신매매에 대한 특징을 저희가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자 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사건에 대한 서사나 어떤 일반적인 문장들을 행위 단위로 분해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그 행위 단위를 어떻게 분해를 하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체계화하고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RCCS라는 것과 RCS TB를 적용해서 사건을 행위와 수단 그리고 목적인 구조로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구조로 분해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지메의 사건 기록의 특징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건 기록에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뭐 실질적으로 뭐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착취가 발생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건 안에서 맥락 정보는 매우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문장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데이터화 시키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분류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ICCS라고 범죄 통계 생산을 위한 국제 표준 범죄 분류라는 저희가 체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ICCS는 이제 유엔에서 저희가 개발한 어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로서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으로의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ICCS는 체계적인 통계 자료 생성과 각 나라의 형사사법기관과 관할 지역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통적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다는 그 틀을 제공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어,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수사가 일어나고 법적인 절차로 인한 그 데이터를 따졌을 때 대부분 판례나 법조문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범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편적인 단순한 범죄 데이터보다 그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 여러 복수 행위를 포착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행위의 구조를 분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저희가 틀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ICCS 그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세분화 변수들이 또 있는데 이제 너무 그런 방대하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분류랑 어떤 세분화 변수만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망에 이르게 할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를 저희가 이제 코드 1번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이 대표적으로 이 코드 1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로서 폭행이나 뭐 강도,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인신매매 역시 코드 0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관련한 모든 범죄들은 이제 코드 03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 안에서 어떤 저희가 세분화 변수들이 각각 그 포함되어 있는데 뭐 사건 속 성별이나 피해자 피해자의 성별, 가해자 성별과 어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부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인신매매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적 착취인 목적인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또는 용역이 목적인 인신매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적출이 목적인 인신매매가 있는데요. 기타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제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분류로 봤을 때는 착취 유형을 기준으로 먼저 대분류를 합니다. 같은 인신매매 안에서도 어떤 성적이 목적인지, 강제 노동이나 용역이 목적인지, 장애 적출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코드 0204 1, 02042, 02043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피해자나 뭐 나이 혹은 뭐 국가 간 이동이 있는지, 이동 수단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여부로 중분류, 소분류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코드 번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ICCS라는 것이 어떤 각 나라들의 범죄에 대한 행위들을 비교적으로 나타내고 눈에 쉽게 기시성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거는 단순히 ICCS라는 것 자체가 범죄 분류 체계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하고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건 내부 안에서의 과정이나 구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착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보완하고자 ICS TV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또 개발하였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만을 놓고 이제 이런 체계를 개발한 것인데요. 핵심 목적은 결국 인신매매 사건을 단일 범죄가 아니라 행위 구조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신매매 한 건, 뭐 두 건 이런 식으로 단일 범죄 코드로 중시 이제 집계를 하는 것보다 ICS 팁의 접근은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 행위로 구조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집 방식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인신매매 안에서 통제 전략은 있는지, 있으면은 그 통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착취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그 행위 차원은 이제 저희가 크게 분류하는 세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행위 차원이라고, 이제 접근 방식과 모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행위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동에 제한이 있는지, 이동이 실제로 이동이 있었는지, 혹은 문서들을 압수했는지, 혹은 그 어떠한 사건 안에서 위협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수단에 대한 차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인신매매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강제적으로 노동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성적인 착취가 있었는지, 혹은 장기 밀매나 장기 적출이 목적인지에 대한 그런 목적인 이제 세 차원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분석의 관점은 행위 결합이 구조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되냐, 그 ICS의 팁의 기본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ICS 팁의 데이터 구조는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이제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사건을 기준으로 가,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보고 기관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관계형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이벤트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건 예시를 들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 안에 빅팀 그 1, 2가 있으면은 그 피해자 두 명이 있고, 다만
피해자 두 명은 있지만 가해자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보고 체계는 어디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 나타내는 것이고요. 어, 뭐 또 다른 예시로 사건 두 번째에서는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가해자는 두 명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저희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고 체계라는 그 데이터 그 사건을 기반으로 저희가 구조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신매매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 안에서 구조화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이런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수집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분석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즉 인신매매에 대한 어떤 규모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국가는 어디이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착취가 발생한 국가는 어디고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국적은 어떻게 되고 가해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변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심매매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즉 어떻게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행위와 수단과 목적 모델을 기반으로 모집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통제 수단은 무엇인지 사건 시작과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되고 가해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혹은 피해자의 가해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스텝 1에서 더 한 단계 더 심화된 그런 저희가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3에서는 어떠한 이런 정보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거나 어떤 혹은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를 이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문해력은 얼마큼 되는지, 뭐 장애 여부가 있는지를 어떠한 그리고 이제 세부 관계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한 이런 구조를 저희가 수집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데이터화 시키고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이제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사건 서사의 분해, 두 번째로는 행위 수단 목적의 매핑, 세 번째로는 변수 체계에 따른 코드와 네 번째로는 사건 단위 데이터 입력인데요.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영어로만 있다 보니 번역은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그 한국어로 정식으로 명칭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제 임의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요. 밑에 그래서 따로 영어로 표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단계로 말씀드리자면 사건 서사의 분해라고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 문서나 사건 기록의 문장들을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이것을 개별 행위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하나 의미 단위로 다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제안을 받았다는 문장을 저희는 보면은 피해자 모집이란 분류로 놓고 지역 이동이 있었으면은 피해자 이동이라는 분류와 세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권 압수를 했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이것은 통제 수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뭐 노동 시간이 긴 장시간 노동을 강요를 받았으면은 이것은 착취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런 저희는 뭐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를 분해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분해된 그 데이터 자료들을 이제 각 행위와 수단과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안에 그 행위 차원과 수단 차원과 목적 차원 안에 저희가 그 분해된 데이터를 끼워 넣는 방식인데요. 행위의 수단 같은 경우는 모집과 이동 행위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수단 같은 경우는 통제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착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제가 예시가 아닌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영어로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해놓은 것들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 인지매매 구성 요소 매핑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런 행위 이런 데이터를 행위와 수단과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위와 수단과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지매매 사건을 저희는 결합을 하고 있고요. 분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한 것들을 어떻게 코드화 시키냐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때도 이제 각 그 분해된 데이터들이 변수 체계에 따라서 또 따로 그 코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행위 정보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 정보를 RCS 팁의 변수 체계에 따라서 코드화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모집 방식은 무엇이고 이동 여부, 뭐 통제 수와 착취 유형은 무엇인지 따라서 이것들을 범주형의 코드로 제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그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네,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화를 시켰을 때 이 코드를 이제 어떻게 데이터 레코드를 입력을 하느냐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 체계에서 뭐 이동이 있었으면은 저희는 기록값 yes로 놓고 이제 여기 네 번째 이 제가 표로 해놓은 것들이 이제 그 예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록값들만 보시게 되면은 이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또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코딩 변수로 놓고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이제 어떻게 데이터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사건 구조나 실제 범죄의 패턴이나 어떤 나아가서 각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까지도 이제 저희가 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인신매매의 규모나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고위험의 집단도 식별이 가능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범죄 패턴을도 분석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증거 기반 정책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구조화는 단순한 기록 정리가 아니라 범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조금 이해를 이제 쉽게 시켜드리고자 실제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그런 판례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실제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매매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어떤 구조화된 방식이나 데이터화 시키는 방식과는 다르더라고요. 뭐 어느 게 뭐 좋다, 뭐 나쁘다, 뭐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저희가 쓰는 방식이 판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판례를 저희 쪽에서 그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데이터화 시키느냐를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고자 하고요. 이건 실제 이제 사건 서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사건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이 접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성매수나 즉 뭐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그 신뢰를 쌓고 그 나중에 신뢰를 쌓고 나서 어떤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계속 어떤 성적 착취나 어떤 더 나아가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저희 쪽 코드화 시키고 데이터화를 시켰을 때, 실제로 어떤 수단 같은 경우는 성매수남이 어떤 위장 접근한 것이 수단이라 할 수 있고, 어떤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실질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나 협박이나 감시나 연락 등이 있었고요. 마지막 목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어떤 착취가 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화 구조화를 시켰을 때 범죄 유형 분류 역시 뭐 성매매 약취나 아동 청매매, 성매매 알선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범죄 구조를 시킬 수가 있고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성매매 사건이라는 뭐 예시보다 어떻게 조직형 성착취 구조로 나타내는 범죄 사건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매매라는 범죄라는 그 특성상 어떤 단편적인 범죄보다 어떠한 여러 사건이 겹친 그 복합적인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저희 쪽에서는 행위와 수단과 목적이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사건 서사를 다시 재분석하고 재코드화 시켰고요. 그렇게 함으로 했을 때 어떠한 더 뭐 범죄 패턴의 식별이 가능하다던가 구조적인 특성이 가능하다던가 이런 장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인신매매 말씀드렸지만 뭐 타 범죄를 봤을 때 뭐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나 뭐 피해자 더불어 더 나아가서 피해자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저는 ICS, TBI를 사용하듯이 각각 그 범죄마다 다 이용하는 분류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런 프레임워크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어, 사실 뭐 맞다 틀리다의 그런 정도나 정의는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기준 자체도 함부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접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까지 발표를 해드린 어떤 거는 이제 완전 그냥 기본을 이제 그냥 완전 기본 원리를 말씀드린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이나 체계적으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인신매매라는 그런 사건 특성상 보여지지 보여 보여지거나 기록되어 있는 범죄들보다 보여지지 않는 뭐 어떤 암수 범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제 포착되는 범죄들보다 포착되지 않은 범죄들을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어떻게 저희가 기록을 시킬 수 데이터화 시킬 수 있을까가 지금 저희 기구의 쟁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적인 범죄들이나 공통적인 피해자들을 이제 공통분모로 놓고 봤을 때 이 공통분모 안에서 파생되는 범죄들이 어떻게 더 데이터화 시키고 어떻게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저희가 지금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만약에 더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심화 버전을 한 번 더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